1991년 동굴 다이빙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든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50년 동안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동굴 다이빙 사고 중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독특한 종류의 사고였기 때문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텔러해시에서 멕시코만까지 뻗어 있으며 면적이 1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카르스트 지역. 이곳의 이름은 우드빌 카르스트 평원이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에 녹기 쉽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 빗물이 지형을 서서히 침식시킨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침식된 지형에는 지표면 아래의 동굴과 싱크홀 등이 형성된다. 실제로 이곳에는 여러 수중 동굴이 서로 연결되어 미국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여러 수중 동굴이 모인 만큼 입구도 다양한 곳에 분포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와쿨라 카운티에 위치한 인디언 스프링스 연못이다. 이곳 아래에는 깊이 90m, 길이 약 3.2km의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이 존재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인디언 스프링스 동굴에서 벌어진 일이다. 1991년 우드빌 카르스트 평원에 위치한 광활한 수중 동굴 시스템을 탐사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곳 인디언 스프링스의 다이빙이 계획된다. 이때 다이빙을 계획한 사람은 파커 터너였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여러 동굴을 탐사하며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왔고 이 덕분에 다이버 사망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는 이번 다이빙을 위해 최고로 유능한 다이버들을 모집했다. 모집된 다이버 중에는 조지 어바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이번 다이빙이 1000번째 테크니컬 다이빙이자 77번째 동굴 다이빙이 될 예정이었다. 그 말고도 모집된 다이버들은 모두 수중 지르 시간과 동굴 잠수 깊이에 대한 다양한 세계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까다롭게 다이버를 선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해당 동굴이 깊고 긴 것과 동시에 탐사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으며 다이빙을 위해 2년 전부터 세워왔던 체계적인 계획을 망쳐서는 안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다이빙은 앞으로 있을 1년의 탐사 계획 중 첫 번째 탐사가 될 예정이었다. 모집된 인원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서 각자 체계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다. 보통 천장이 있는 곳에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혹여나 부유물 등으로 시야가 좁아졌을 때 다이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손으로 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치하는데 이전에 다이빙했던 다이버들이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따로 설치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첫 번째 팀과 조지가 이끄는 두 번째 팀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에 공기통을 부착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렇게 공기통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되면 마지막으로 파커 터너와 빌 게빈이 공기통을 바꿔가며 수월하게 탐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때 빌 게빈은 파커 터너와 오래전부터 함께해왔던 동료였으며 그의 역할은 수중 동굴의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팀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다. 1991년 11월 17일 파커 터너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인디언 스프링스에 도착했고 입수 준비를 마쳤다. 이날 동굴의 가시거리는 약 20m로 다이빙을 하기에 완벽했다. 1팀이 먼저 동굴로 향해 임무를 완료했고 2팀 또한 수월하게 임무를 마치며 동굴 내부에 공기통 설치가 완료된다. 이제 파커와 케빈이 들어갈 차례였다. 이들의 주 목표는 마쿨라룸으로 이동해서 물의 흐름이나 새로운 통로를 찾는 것이었다. 이들은 연못으로 내려가 입구에 도착한다. 이 동굴의 입구 근처에는 한 명씩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하는 매우 좁은 통로가 있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고 쉽게 넘어갔다. 그 후 계속해서 40m 깊이에서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40분간 이동했고 수심 90m인 와쿨라룸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약 25분 동안 충분히 탐사를 진행했고 다시 입구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와쿨라룸을 나가기 전 게빈은 미리 준비되어 있던 나이트록스 기체가 담긴 탱크를 챙긴다. 이때 나이트록스란 원래 산소와 질소가 혼합된 기체를 뜻하지만 일반적으로 질소 함량을 낮추고 산소 함량을 높인 기체를 부를 때 사용된다. 때문에 이 기체를 사용하면 다이버의 체내에 축적되는 질소가 경감되어 질소 중독의 위험을 낮춰준다. 이들은 다시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나아갔고 몇 분이 지났을 때 게빈이 자신의 등에 있는 공기통의 공기를 확인한다. 아직 공기가 남아있었지만 계획대로 나이트록스 탱크로 교체한다. 그런데 파커가 자신의 수중 스쿠터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때문에 게빈은 파커와 자신을 서로 묶은 후 자신의 스쿠터로 함께 나아갔다. 이렇게 하면 분명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될 것이었지만 입구까지 약 460m로 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더 나아갔고 입구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인 상류와 하류 교차점에 도착한다. 이곳의 벽에는 미리 표시해둔 독특한 화살표 표식이 있었는데 게빈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입구에서 출발한 후 탐사를 완료하고 이곳까지 다시 오는 시간을 105분에서 110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는 물에 들어온 후 약 105분이 지났기 때문에 계획과 거의 일치했다. 파커와 케빈은 안심하고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향한다. 그런데 코너를 돌자 통로의 앞쪽이 실트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았다. 보통 실트는 다이버들이 벽을 건드리면 부유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실수로 벽을 건드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위협적일 정도는 아니었고 앞이 어느 정도 보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나아갈수록 가시거리가 점점 짧아졌다. 처음에는 가이드라인 옆에 붙어서 따라갔지만 점점 가이드라인조차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실트와 흙이 부유했고 결국 수중 스쿠터를 끄고 직접 손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나아갔다.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앞쪽의 가이드라인이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 있던 것이다. 빼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래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불가능했다. 이때 시야는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없이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들은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지만 입구 근처의 좁은 통로와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좁은 통로 근처에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조금 더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엄청난 양의 모래에 묻혀 있었다. 둘은 일단 뒤로 물러나서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케빈은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파커가 수색하는 동안 자신은 물의 흐름을 따라 뒤로 나아간다. 그는 표식이 있는 곳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건지 의심이 들었고 화살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표식이 있는 곳까지 나아갔다. 그렇게 90m를 나아갔을 때 화살표를 발견했지만 잘못된 길로 향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 결국 별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파커에게로 돌아왔고 둘은 다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탈출 방법을 모색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이 45분이 흘렀고 결국 단 몇 분 동안만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공기가 남았다. 파커는 다이빙 슬레이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고 게리는 자신이 찾아본다고 하며 또다시 혼자서 뒤로 나아가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채 5분이 안 돼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자리에 있어야 할 파커가 사라졌다. 별 수 없어 가만히 파커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정말 공기가 없었고 마지막으로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앞쪽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전에는 모래에 완전히 파묻혀 볼 수 없었던 가이드라인의 앞부분을 발견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당황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줄을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앞쪽을 향하던 줄이 급격한 각도로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좁은 통로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는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했다. 줄을 따라가서 수심 30m 지점에 새로운 공기통이 매달려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때 공기가 다 떨어져서 공기통에 다가가 교체할 때까지 숨을 참아야 했다. 그런데 파커의 교체형 공기통이 남아있는 걸로 보아 그가 아직 동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파커는 케빈보다 공기가 더 없었던 상태였고 이 시점에서 케빈은 그가 이미 익사했음을 확신했다. 케빈은 감압을 위해 수심 30m 지점에서 멈춰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원 다이버들이 내려왔다. 이들은 케빈에게 상황을 전달받았고 파커를 찾으러 동굴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파커는 찾을 수 없었고 케빈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가시거리가 3m로 늘어났고 경찰들이 수색을 했을 때 입구 근처에서 파커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현지 경찰 다이버들에게 시신 수습 방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파커였다는 것이다. 시신이 수습된 후 여러 다이버들은 시신이 수습된 위치와 주변의 흔적들, 케빈의 증언을 통해 사건을 수없이 되짚었고 파커가 익사하기 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추측할 수 있었다. 파커는 케빈이 마지막 수색을 했을 당시 케빈과 마찬가지로 물의 흐름을 느꼈고 실제로 물이 흐르는 근원지인 작은 구멍을 발견했다. 이때 케빈보다 공기가 더 부족했던 파커는 이미 공기가 거의 바닥난 상태였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등에 공기통을 벗어서 모래를 파내며 구멍을 비집고 들어갔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결국 공기통이 10m가 채 남지 않은 지점에서 너무 오래 숨을 참아 기절한 것이다. 기절한 후 위로 떠올라서 결국 천장에서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빈은 이러한 파커의 행동으로 커진 구멍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파커가 익사하기 전 했던 행동은 밝혀냈지만 수중 동굴이 왜 붕괴했는지는 20년이 넘도록 미스터리로 남았다. 또한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다이빙 사고 중 수중 동굴이 붕괴해서 발생한 사고는 이번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어떠한 사고보다 심했다. 사고 이후 빌 게빈이 파커 터널을 대신해서 프로젝트 감독을 맡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WKPP 멤버 대부분이 동굴 다이빙을 포기하면서
프로젝트가 해체될 위기에 몰린다. 다행히 조지 어바인과 함께 제블론스키의 도움으로 여러 다이버들을 다시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프로젝트는 유지되었다. 한편 과학자 도론 노프는 사고 발생 당시 다이버가 내쉬는 거품이 동굴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론을 생각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 2009년이 되었고 노프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실제로 사고 원인은 다이버가 감압 중 내쉬는 거품이었고 오랜 시간 정지하며 같은 자리에서 발생한 거품이 계속해서 동굴의 같은 지점에 쌓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때 거품은 물의 밀도를 바꾸는 것과 동시에 동굴을 구성하는 석회암에 영향을 미치며 천장은 더 무겁게, 지탱하는 물은 더 약하게 만든다. 실제로 파커가 다이빙한 11월에 여러 명의 다이버가 먼저 다이빙을 했는데 그들이 내쉰 거품이 한꺼번에 쌓이며 천장이 무거워져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방식으로 동굴이 붕괴하는 것은 어려웠고 단기간에 같은 자리에서 여러 번의 감암, 물의 흐름과 천장의 경사가 특수한 조건에 맞춰져야만 했다. 즉, 운이 좋지 않게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후에 파커 터너가 계획한 우드빌 카르스트 프로젝트는 그의 동료들에 의해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현재 관련 다큐멘터리 엔드 오브 더 라인이 제작 중에 있다.